30. 전라도. 소화는 퇴원을 하기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유치장에서 그녀를 맞은 건 들몰댁이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들몰댁은 혼자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들몰댁. 소화는 들몰댁의 손을 움켜잡으며 목이 메었다. 그 목매임은 반가움이나 서러움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들몰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초를 당하고 있는 처지였다. 조사를 받으며 들몰댁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조사관은 그 참말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여겨 자꾸만 심하게 다투었을 것이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어떠했을까. 소화는 들몰댁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함께 살기로 마음 정했을 때 이런 고초를 겪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몸은 참 어떠신게라? 들몰댁은 반가움으로 소화의 손을 맞잡으며 물었다. 그만하구만요. 소화는 핏기 없이 부석부석한 얼굴에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도 사람을 병원에 땜에 가도록 무작스럽게 패다니. 들몰댁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여기저기 멍이 잡힌 그녀의 얼굴이 곧 울 것처럼 일그러졌다. 들몰댁은 소화가 낙태로 입원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계엄사령관 심재모는 소화의 입원 사실을 보고받았었다. 그러나 정도에 지나친 고문 취조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았다. 입원을 시킬 정도로 심한 고문을 했다는 사실이 은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기는 했지만 그 반면에 여러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주둔하고 나서 처음 발생한 좌익 사건인데다가 침투한 자를 놓치고 말았으므로 심재모는 꽤나 긴장해 있었다. 그는 체포된 두 여자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취조해서 분명히 뿌리내리고 있을 읍내의 지하 조직이 어느 정도라도 드러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여자는 빨갱이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말단 세포도 아니었다. 소화라는 여자의 행위는 사상이나 조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단순 범죄에 지나지 않았다. 조직 구성이 치밀하고 기밀 유지에 철저하다는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공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심재모로서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또 다른 그들의 전략 전술일 수 있었다. 조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외의 인물을 동원함으로써 상대방의 탐지를 철저하게 피할 수 있는 기만술인 동시에 불리한 상황에서 기존 조직을 움직이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의 기대는 어긋났고 그는 한층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로서는 한 여자가 입원함으로써 얻게 될 파급 효과에 만족할 도리밖에 없었다. 첫 번째 파급 효과는 읍내의 지하 조직에게 계엄군의 단호함을 보이고 그 사실이 어딘가에 숨어있을 염상진 일당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앞으로 포섭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예방이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정 사장 사건으로 무례하게 굴고 있던 지주들의 콧대를 꺾고 악의에 찬 발언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될 것이었다. 심재모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매일 고심하고 있었다. 정 사장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인 아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준 것은 피할 수 없는 범법 행위였다. 그 액수는 아버지가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아들의 신변을 염려해서 마련해준 노자 정도가 아니고 거액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 거액의 돈이 공산당 활동 자금으로 소모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정 사장은 공산당의 자금책 노릇을 한 셈이었다. 그것도 한 번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3번씩이나 저지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계속 돈을 대주었을 것이다. 정 사장은 횡설수설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풀려나려고 급급했다. 그러나 심재모에게는 그런 정 사장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신경은 오로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심재모는 계엄 사령관으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치안권, 작전권, 직결 처분권이었다. 그 세 가지 권한 중에 어떤 것을 행사해서 정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곰곰이 따져보았지만 어느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 권한들은 어디까지나 공산당이나 부하들을 대상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권한일 뿐이었다. 정사장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민간인 재판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었다. 정사장의 죄를 공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그를 법원으로 넘기는 방법밖에 없었다. 정사장을 그렇게 조처하는 경우 자금 운반책 노릇을 한 여자도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은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인 만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장이 동의를 표해왔다. 은민들의 관심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요? 여러 말들이 많은 모양이지만은 간추려 보면 벌을 받을 것이냐 그냥 풀려날 것이냐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바라나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돈 많은 정사장이 그만한 일 가지고 벌을 받을 리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정사장 돈을 먹을 사람은 바로 나 아니요? 심재모는 어이없어 하는 헛웃음을 흘리며 경찰서장을 바라보았고 경찰서장은 민망해하는 얼굴을 슬며시 돌렸다. 날이 지체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정 사장은 돈 거래를 차츰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사실이었다. 심재모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여서 혹독하리만큼 매정하게 잘라버렸던 것이다. 서장님, 정 사장 문제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허니 만약 정 사장 아들 정하섭이를 우리가 추격하다가 사살했거나 아니면 체포해서 총살을 했다면 은민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참 뭐라고 하기가 글쎄요. 그것이 경찰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결 더 난처해하며 이쪽의 눈치를 살피려 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딴 저희를 가지고 묻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것이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서장님 말을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예, 그런 뜻이었군요. 서장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주걱거리는 것으로 이쪽을 경계했음을 감추지 않았다. 직책상 조심해야 할 말이겠지만은 제 생각도 사령관님 생각과 같습니다. 서장은 신중을 기해 말을 했다. 그렇군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군요. 그게 말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군인이나 경찰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나 태도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슬슬 피하는 것도 같고 무서워하는 것도 같고 믿지 않는 것도 같고 미워하는 것도 같고 하여튼 뭔가를 꼭 찍어내거나 딱 잡아낼 수는 없는데 어딘지 석연찮고 찜찜하고 떨떠름한 눈치들이었어요. 나는 처음엔 도시 사람들과 촌 사람들의 차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이 그렇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내 나름으로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따져보니 그게 아니라는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군인이나 경찰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 판단이. 이곳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농촌 지역의 가난한 대다수 사람들은 군경이 자기네들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감은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군경이 지주나 부자들 편이란 생각이겠죠? 그런 셈이죠. 대민 접촉이 별로 없는 군인들한테야 그다지 심한 편이 아니겠지만은 경찰한테 갖는 원한은 일정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일선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작농들을 위한 근본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경도 제대로 설 자리를 찾게 되고 그 공산당의 뿌리도 묻게 될 겁니다. 그럴 것이요. 그래야 될 것이요. 심재모는 지향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현장에 와서 확인한 사실이었지만 반란군은 진압된 것이 아니라 화력의 열세로 후퇴한 것뿐이었다. 전투에서 후퇴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엄연한 작전 중의 하나였다. 여수 앞바다에서 군함의 포격을 받고 순천 상공에서 폭격기의 폭격을 받고 지상군의 공격까지 받아야 했던 연대병력의 반란군은 후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산 줄기로 방향을 잡았고 산을 이용해 일단 위기를 넘긴 그들은 거점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전투를 개시한 것이다. 그 전투가 벌써 2달 가깝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반란 세력과 대치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김지회가 이끌고 있는 군 주력 부대가 아니었다. 파견 명령을 받고 출발하기에 앞서 요약해서 들은 상황 설명으로는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킨 부대가 인접도시 순천까지 장악했고 그 기회를 틈타 주변 지역에서는 공산당 지하 세력이 준동한 것이며 반란군들은 일단 진압되었으므로 잔당들로부터 지역의 치안을 유지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소탕전을 병행하라고 했었다. 그러나 현지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단순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았다. 적들은 진압된 잔당이 아니라 일시 후퇴한 주력이었고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말이 없는 속에서 군경을 불신하거나 귀찮아하고 있었다. 가난에 지친 그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해 거의 무표정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네들의 행불행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한 무관심한 태도들이었다. 반항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협조도 하지 않는 사람의 무리. 눈만 힐끗거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수군거리고 군경과 마주치면 부산하게 옆구름질 치는 상황 속에서 김지회는 하나가 아니었다. 각 지방마다 또 다른 김지회가 있었다.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볼 때 그들은 또 다른 김지회일 뿐 전체를 합쳐서 보면 그들은 얼굴도 이름도 없어지고 오로지 공산당이 있을 뿐이었다. 군 부대의 주모자 김지회나 보성책이라는 염상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공산주의자인 그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성취시키고자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문제였고 사회 저변층에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불신감과 불만이 문제였고 그 2가지가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위험성이 문제였고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군경이 우격다짐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못 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심재모는 읍내의 지하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는 경찰이나 청년단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 조직원끼리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점조직의 일망타진이란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심재모는 염상진 조직의 움직임을 탐지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병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지역 경찰과 청년단에도 비상을 걸어왔었다. 그런데 염상진의 조직은 씻은 듯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조직이 그동안 어느 지역에도 전혀 침투한 일이 없다고 안심하지는 않았다. 밤을 이용해 얼마든지 침투는 가능했고 다만 이쪽에서 발견을 못했을 거였다. 그건 물론 경계의 소홀이나 실수는 아니었다. 어둠이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의 무기였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무기였다. 미군과의 대치 전선에서의 일이었다. 그가 소속된 연대는 패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선가 미군 부대 앞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부대의 앞은 강이었고 뒤쪽은 밀림이어서 우회할래야 우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밀림 속에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린 연대는 자정이 가까울 무렵 미군 부대로 접근했다. 허리와 허리를 끈으로 연결한 병사들은 수신호에 따라 낮은 포복을 하기 시작했다. 먼 동이 터올 무렵 연대 병력은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미군 부대 앞을 통과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보초가 서 있는 부대 정문과 연대 병력이 통과한 강가의 풀숲과의 거리는 불과 30-4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둠은 그토록 신효한 무기였던 것이다. 염상진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울수록 심재모의 신경은 긴장되어 갔다. 그 긴 침묵을 의식할 때마다 이쪽이 노출된 표적으로 겨냥당하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작전상 염상진은 어딘가로 멀리 이동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건 가능성이 희박한 예측이었다. 혹시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기필코 돌아올 거였다. 보성책이라는 그의 직책이 바뀌지 않는 한. 반란 세력이 산계하여 산줄기마다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전선이 없어짐과 동시에 전투 지역은 가늠할 수 없게 넓어진 상황이었다. 적들은 이미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 적들을 상대로 지구전과 소모전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심재모는 정하섭의 침투를 여러모로 중시했다. 벌써 3차례에 걸친 침투라는 점, 결코 세포가 아닌 그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의 주 임무가 자금 조달이 아닐 것이라는 점, 아무리 변장을 했다 하나 버젓이 대낮에 움직이고 있는 점 등을 면밀하게 짚어나갔다. 그런 사실들의 점검에서 어떤 명확한 결론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이 끊임없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과 머지않아 그들의 어느 세력과 맞서게 되리라는 예감은 확실했다. 정하섭의 침투를 계기로 심재모는 휘하 부대에 일제 점호를 실시했다. 민폐 근절, 군기 엄수, 근무 철저를 재삼 강조했고 머지않아 작전을 개시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것은 부하들의 정신무장을 촉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하조직망에 전해질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 소환은 미처 부기가 빠지지 않은 몸으로 정사장과 함께 순천재판소로 송치되었다. 들몰댁은 자기만 풀려난 것이 죄스럽고 타 지역으로 끌려가는 소화가 걱정이 되어 고문으로 상한 다리를 절룩이며 한사코 기차를 따라 뛰다가 끝내 나둥그러지고 말았다. 신령님, 살펴주십소사. 들몰댁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멀어져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염상군은 양쪽의 높낮이가 다르게 삐뚤음이 치켜올린 어깨에 상체를 건들거리는 그 불량스러운 걸음걸이로 공설시장 앞을 지나고 있었다. 휘파람으로는 일본 군가의 같은 소절을 되풀이하여 불어대면서 그의 눈은 좌우측 상가며 행인들을 살피느라고 빠르게 희번덕이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특별히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썩 기분이 좋은 상태로 사무실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눈을 잠시도 고정시키지 못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굴려대는 것은 그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그의 잽싼 몸놀림은 그의 빠른 눈놀림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다. 염상군은 정사장 부인 나간댁을 만나고 가는 길이었다. 나간댁은 염상구를 붙들고 남편의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애달아 했던 것이다. 그는 나간댁의 말을 그저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이미 법원으로 넘겨져 버린 정사장 일을 놓고 왈가왈부 해보았자 국물도 떡고물도 생길 리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쌀 20가마니를 깨끗하게 먹어치웠으니 나간댁과는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재판소로 넘어가본 마당에 인자 사령관인가 심대장인가도 닥쳤던 개신세요. 앞으로는 검사 영감이다 판사 영감이다 하는 사람들이 칼자리 잡았으니까 돈을 쓰던 금덩이를 주던 그 사람들 붙들고 늘어지시오. 나 같은 놈 붙들고 세월 보내봐야 정사장 어른 고상만 늘어난게 싸게 면회부터 가시시오. 정사장 어른 만나보면 무슨 말씀 일러줄 것이오. 그가 떼치기 위해 한 말인지 모르고 나간댁은 그저 고마워했다. 그러나 그 말이 전혀 터무니없거나 황당한 것은 아니었다. 이 일을 제대로 풀어가자면 그것이 바른 길이었던 것이다. 염상구가 술도가를 나서며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분이 썩 좋았던 것은 쌀 20가마니를 감쪽같이 먹어치운 데다가 무당을 입원시킨 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간 때문이었다. 심한 고문을 한 것에 대해 심사령관에게 문책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책을 당해보았자 별것이 아니겠지만 문책을 당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기분상으로 천양지차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족간 요상의씨.
고개를 갸웃한 염상군은 혼잣말을 흘리며 걸음을 늦추었다. 책방 앞이었다. 군인이 손짓을 해가며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가씨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웃어대는 광경이 유리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저 군인놈은 책을 사러 온 것이요, 새살을 까러 온 것이요. 그러고 저년은 어째 또 저려? 저년이 장사를 허전 심보요, 쇠글 수전을 심보요. 저것들 노는 걸 본께로 하루 이틀 눈 맞춘 사이가 아닌가 없는디? 저 호로 새끼, 벌교바닥 반반한 계집년한테 말뚝 박아보겠다 그런 심보다냐 시방? 어디 잠 보자. 염상군은 책방의 유리문을 거칠게 옆으로 밀어젖혔다. 두 남녀가 움찔 놀라며 엉거주춤한 몸짓을 지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다냐? 염상군은 책방으로 한 발을 들여놓으며 버럭 소리치듯 하고 있었다. 야, 어디 쪽간 나가셨구만요. 정림이는 달갑지 않은 얼굴로 대꾸하며 떠리개를 집어들었다. 김상병이시구만. 염상군은 군인의 명찰을 힐끗 보고는 나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는가? 시비조로 말했다. 아유, 군인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요. 길게 느려 빼는 목소리와 함께 염상구의 작은 눈이 옆으로 가늘게 찢어졌고 암수롱도 인사 안 하는 보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워 처먹은 것이지? 육군 상병 눈구녕에는 청년 단장이 개 조수를 베는 게? 곧 후려칠 것 같은 기세였다. 단장님이 간 떨어지게 급하게 밀어닥쳐 분께 인사할새가 없었제라. 지도 인사를 못 올렸는디라. 정림이는 염상구 앞으로 다급하게 나섰다. 군인을 치든 말든 우선 책방이 난장판 되는 것은 막아야 했다. 네 인연은 또 무엇이여? 네 인연이 저놈 변사냐 각시냐? 아가리 쫙 찢어지기 전에 새살 까들 말아! 염상구는 정림이를 밀쳐버렸다. 아유, 이분 말이 맞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만. 지가 잘못했습니다. 군인은 위기를 모면하자고 판단했는지 거수경례까지 올려붙였다. 그려 잘못을 알고 늦게라도 경례를 하는 것은 좋은디 시방 하는 짓거리가 참말로 잘못한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이요 아니면 속으로는 족보라라 험시로 겉으로만 신용하는 것이요. 진심입니다. 군인의 말을 들으며 정림이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러면 되었소. 근데 한 가지 물을 말이 있는디 여그 책 사러 온 것이요 시학시 보러 온 것이요? 실눈을 뜬 염상구는 낮으면서도 끈적거리는 어조로 묻고 있었다. 군인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려 나가 딱 본께로 책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시학시 희학가시 하려고 왔더라 그것이오. 나 말 똑똑하니 들어. 앞으로 이 시학씨한테 희학가시 하려고 여기 오들 말어. 이 시학씨는 내 각시가 될란지도 모른께. 무슨 말인지 알아잡수시겠어? 엄마,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염상구의 느닷없는 말에 너무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어 정림이는 있는 대로 목청을 돋아올렸다. 염상구는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책방을 나서고 있었다. 워메 연병헌다와 누구 맘대로 지각시여 각시가 호랭이가 칵 씹어가그라. 호냐 내 마음대로다. 염상구는 뒤따라오는 정림이의 화가 받친 목소리를 들으며 그저 흐흐거리고 있었다. 책방집 딸 정림이가 인물이 반반하게 생긴 것은 눈 둘 박힌 사내면 누구나 아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림이를 놓고 무당 소하한테서 느꼈던 것 같은 음심을 품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정림이가 사내놈과 이상한 느낌의 수작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되자 속이 뒤틀리는 오기가 치받쳐 올랐던 것이다. 유독 파닥거리는 생선일수록 회쳐먹고 싶은 마음을 통하게 하듯 악다구니 쓰는 정림이한테서 그는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여자를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이 시학씨는 내 각시가 될란지도 모른께. 염상구는 자신의 말을 되씹으며 피식 웃었다. 마누라를 삼기에는 집안이 볼품이 없었다. 족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더 있어야 했다.
사무실에는 토벌대장 임만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염상군은 그 원숭이 낯짝이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이 싫으면서도 겉으로는 반기는 척, 친한 척 해두고 있었다. 지나간 관계를 보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광주서는 언제 오셨소? 염상군은 담배를 구원하며 물었다. 지금 막 도착하는 길이요. 일은 어찌 되었소? 빌어먹을 계속 합동근무하라는 거요. 임만수는 담배 연기를 신경질적으로 내뿜었다. 그는 벌교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도경찰국을 벌써 2번째 찾아갔다 온 것이었다. 병력을 더 충원해야 될 형편이라는 이유로 그의 원대복귀 상신은 묵살되었다. 토벌대장의 권한을 행사할 때도 볼품이라고는 없이 못생겼던 얼굴이 권한을 잃고 나서부터 항시 찡그리고 있거나 짜증을 냈으므로 더 한층 못생기고 험해 보였다. 무엇이냐, 요것은 나 혼자 생각인께 오해 없이 듣도록 합시다. 염상군은 다짐부터 먼저 했고 임만수는 무슨 소리든 상관없다는 듯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큰게 말이오. 뜰 때 뜨더라도 기왕지사 합동 근무를 하는 판에는 심사령관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어쨌겠냐 그 말이오. 병력 수도 그렇고 법으로도 계엄사령관이 먼춤이면 일단 머리 숙여주고 합동 근무하는 입장에서 토벌대장 권한이 따로 있을 것인께 그것을 찾아 챙기라 그런 말이오. 경찰서장도 못나서 자기보단 나이 어린 사령관한테 머리 숙이겠소. 법이 그런 게 참고 견디는 것이제라. 화해만 흠사 토벌대장이 서장보다 높은 두찌 아니오 두찌. 근디 등 돌리고 있은께 요것이 무엇이오? 어쩌요? 손 잡는 것이 낫겠제라. 글쎄, 골치 아픈 일 뒀다 생각하고 오늘 밤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임만수는 담배를 비벼 껐다. 술도 같이 맛을 놓친 다음부터 보성 조성까지 비상 걸린지 몰르요. 임 대장님이 광주 간세에 사령관이 부대 순시까지 헌이라고 뺑뺑이를 돌았소. 염상군은 다소 허풍을 섞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벌써부터 딴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한바탕 북새질 쳤던 일이 말끔하게 끝났으니 외서댁을 품고 하룻밤 지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기를. 그렇다면 혼자 마실 밖에 없지. 임만수는 맥 빠지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비상만 풀리면 나아가 코가 삐뚤어지게 한 잔 사겠소? 심재모 사령관 각하 계시는 동안 비상 풀리기 기다리느니 차라리 술을 끊지. 임만수는 비아냥거리는 듯 목소리를 길게 느리며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다. 한편 문기수는 딸에게 염상구가 책방으로 들이닥쳐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떠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문기수가 입 한 번 떼지 않고 딸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은 과묵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아서라, 그 군인 발걸음 못하게 해라. 큰 난리 당하겠다. 딸이 이야기를 마치자 문기수가 막힌 숨을 토하듯 한 말이었다. 문기수는 군인이 아무나 하나만 책방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책방을 기웃거리는 군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문기수는 이때다 싶어 굳이 밖으로 나가 군인을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풀었다. 책을 살 돈이 없다느니 안 사도 좋으니 오늘은 구경이나 하고 돈이 생기면 다음에 사라느니 해서 군인을 반강제로 끌어들이다시피 했다. 군인을 일단 안으로 끌어들인 문기수는 딸에게 눈짓을 보냈다. 정하섭이를 낚았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딸년의 모란꽃 같은 얼굴에 피는 그 곱고 차진 눈웃음을 한 번 받아본 젊은 놈은 2번 걸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문기수는 자신하고 있었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안채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기수는 염상진의 최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염상진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지만 동지들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은 최소한 해내고도 싶었다. 그러나 청년 단원이나 읍내 사람들을 상대로 포섭 공작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청년 단원들은 아예 가망이 없는 일이었고 읍내 사람들 사이에도
바늘구멍 들어갈 틈새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염상진이 읍내를 장악한 동안 어설프게 공산당 신용을 했거나 멋모르고 신바람을 냈던 사람들까지 몰이를 당해 죽어가는 꼴을 본 읍내 사람들은 공산당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를 무서워하고 꺼리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문기수가 눈을 돌린 것이 군인 쪽이었다. 군인이 만만할 리 없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이 자기 보호에 유리하리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군인을 제대로 포섭하기만 하면 실속도 크리라는 계산도 되어 있었다. 짐작대로 그 군인은 다음 날 바로 책을 사러 왔다. 딸은 더욱 친근한 눈웃음을 보냈고 군인은 이미 거미줄에 걸린 나비였다. 그 군인은 시간만 나면 벙글거리며 책방을 찾아들었다. 그는 차츰 집안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었고 이쪽에서는 밥을 먹여 보내기도 했다. 나비의 몸을 거미줄로 한 가닥씩 감아가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염상구가 난데없이 회방을 놓고 든 것이었다. 염상진의 명령도 무서웠지만 염상구의 감시도 그에 못지않게 무서웠다. 염상구가 엉뚱한 일로 눈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일단 그의 눈길이 모아진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눈치 빠르기가 비린내 맡는 고양이 콧구멍 같은 염상구를 상대로 벌일 일이 따로 있었다. 문기수는 이 일을 작파하기로 결정을 내리고서도 마음 한구석은 꺼림칙했다. 그놈이 참말로 정림이를 각시 삼으려고 하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야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놈이 마음 작정하고 덤비는 날에는 딸을 못 주겠다고 버틸 재간이 없는 일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요절을 내고 말 것이고 그런 위험을 막자고 딸을 어디로 피신시키면 자신의 이맛배기에 그 무서운 단칼을 꽂을 놈이었다. 그놈이 사위가 되면 염상진 대장하고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이야 어찌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딸을 그놈한테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불량하고 독한 놈이 딴 계집 보기를 예사로 할 것이고 제 뜻에 안 맞으면 사흘거리로 개패듯 할 판이었다. 딸 신세 쪼그라진 망태기 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였다. 문딩이한테 줬으면 좋지. 네 놈은 안 되겠다. 문기수는 된 신음을 씹으며 이빨을 앙다물었지만 그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안은 쉽사리 떠올라주지 않았다. 염상구는 왼팔로 외서댁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는 사틀 매만지며 혀로는 탱탱한 젖을 핥아대고 있었다. 정님이 고년이 낯짝이야 해반딱하게 잘생겼는디 네 노지 맛도 쓸만 흘랑가 몰라. 탱자가 동글동글하게 잘생겼으름도 속맛은 지랄이고 요저는 얼턱얼턱하게 못생겼는디도 속맛이야 알짜배기 아니더라고. 정님이년이 탱자 아닐랑가 몰라. 정님이년 낯짝에 비하자면 외서댁이야 천상유자제. 그런데도 속맛이야 얼마나 찰지고 쫀득쫀득하냐 이 말이오. 외서댁은 얼굴이야 그냥저냥 생겼어도 속맛 좋다는 것이 얼굴에 삼삼하게 쓰였는디 정님이년은 해반딱하게만 생겼지 얼굴에 그것이 맛나다는 표식이 쓰이질 않았단 말이오. 얼굴도 잘나고 속맛도 좋으면 얼마나 홍시간 맛있고 그런 년이 있음사 당장에 장게 들겠다. 마니요 그런 년이 있는디? 무당 소아가 바로 그런 년 아니라고? 맞아 바로 그 년이 그런 년이야. 낯짝이 잘났음 시름도 잔잔하고 새치름한 그것이 바로 그 표식이요. 정님의 년한테는 바로 그것이 없는 것이요. 정하섭이 그놈이 상품 중에 상품을 입다셨군 셈이시. 에라이 족같은 놈. 무당배에 씨 깔린 죄로 총 100방만 맞고 뒤져라. 염상구는 소화와 정하섭을 생각하자 시멘트 바닥에 맥질이 되었던 피가 떠오르며 성욕이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외서댁의 삿사이로 손을 더 깊이 디밀며 두 전무덤 사이에 얼굴을 비벼댔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외서댁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음을 의식했다. 어느 때라고 외서댁이 다방 화자년이나 남원장 경월이년처럼 야단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부터인가는 몸이 다소 풀렸던 것이다. 외서댁의 변화를 의식하자 욕구는 완전히 식어버렸다. 자네 무슨 근심 있는가? 사투로 뻗고 있던 오른팔을 걷어들여 외서댁을 감싸 안으며 귀엔 말로 물었다. 아니오라. 외서댁은 고개를 외로 튼 채 대꾸했다. 염상군은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도 냉기가 서려 있음을 느꼈다. 보소, 날 속일 생각은 말소. 나가 풀어줄 만한 근심이면 풀어줄 것인께 얼른 말을 허소. 염상구의 음성은 다정했다. 외서댁은 그 다정스러움이 오히려 징그럽고 정떨어졌다.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한 번은 입 밖에 내야 할 말이었다. 어쩌면 빠를수록 좋은 일일지도 몰랐다. 쌀이 없는가? 어디가 아픈가? 다 풀어줄 것인께 싸게 말을 허랑께? 염상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자신이 해야 될 말은 해야 했다. 언제까지 미적미적 뒤로 미루어둘 수는 없는 문제였다. 힐라브로소. 외서댁이 불쑥 말했다. 이 일? 반문과 동시에 염상구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임신. 그녀가 언제던가 걱정했던 문제였다. 애가 들어서 불었어. 외서댁은 염상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하고 있었다. 났소? 염상구는 몸을 일으키며 거침없이 말했다. 무슨 소리다요? 외서댁은 너무 의외의 말에 놀라 염상구를 멀뚱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 낳아서 키워야지. 내 새끼 나가 뒷수발 할 것인께 아무 걱정 말고 낳기나 허소. 외서댁의 배 위로 한쪽 다리를 걸친 염상구는 태평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자꾸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요, 시방. 외서댁은 그만 짜증을 냈다. 엉뚱한 소리? 그러면 자네가 듣고 잡은 소리가 그것이 아니고 따로 있었더란가? 염상구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서댁을 내려다보았다. 인자 발을 끊으란 말이오. 예. 염상구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본심을 들켜버린 것 같았던 것이다. 애기는 어쩌고? 나가 알아서 할 일이오. 허문 강동식이 자석 맹글걷다 그런 말인감? 그래요. 외서댁은 아랫입술을 물고 염상구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염상구는 그녀한테서 끼쳐오는 찬 서술을 느꼈다. 알겠네. 자네 뜻대로 허소. 그리 허겄다면 총각인 나야 헐썩 이문 아니겠는가. 근데 오늘로 끝판이라면 서운해서 어쩔까? 담뱃불을 끈 염상구는 외서댁의 다리를 감고 들었다. 자네 같은 물건이야 애를 퍼질러 대면 배려부는디.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외서댁은 비로소 올가미를 벗어난 기분이었다. 남편에게는 죽는 날까지 죄로 남을 일이었지만 소문이 나기 전에 염상구를 떼쳐내고 남들 눈을 속여넘기기에는 애가 빨리 생긴 것이 다행인지도 몰랐다. 긴 고삿길의 바닥에는 꼬막 껍질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엎어져서 등을 희게 드러낸 것들이 있는가 하면 뒤집어져 배에 흙을 가득 채운 것들도 있었다. 그런데 한눈에 잡히는 것은 흰 등을 드러낸 것들이었다. 흰 바둑알을 부려놓은 것 같은 꼬막 껍질들은 흙 색깔과 조화를 이뤄 고삿길을 치장하고 있는 하얀 꽃무늬 장식이었다.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박혔더라면 무미했을는지도 모른다. 어느 부분에는 듬성듬성, 어느 부분에는 촘촘하게 흩어짐을 이루었음이 들녘을 덮고 있는 꽃물이나 밤하늘을 흐르고 있는 별밭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비라도 한 차례 쏟아져 고삿길을 씻어낸 다음이면 꼬막 껍질들은 해맑은 유백색의 빛을 머금었다. 길고 짧은 고삿마다 꼬막 껍질이 박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꼬막이 흔한 벌교 고삿들의 모습이었다. 꼬막 껍질들은 두껍고 단단해서 길바닥에 박혀 자갈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장마에 길바닥이 패거나 씻겨나가는 것을 막았고 남도 지방에 내리는 물기 많은 눈의 미끄러움을 줄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싹이 움터오르는 봄이면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소꿉놀이를 차리는 계집애들은 꼬막 껍질을 파내 각종 소꿉으로 삼았다. 그리고 구슬이 없는 사내 아이들은
꼬막 껍질로 구슬을 대용하기도 했다. 심술이 난 어떤 아이는 코를 씩씩 불어대며 대꼬챙이로 꼬막 껍질을 마구 파헤쳐 심술풀이를 하기도 했다. 옆을 지나치는 어른은 이놈아 손가락에 물 재필라 할 뿐 꼬막 껍질 파헤치는 것은 탓하지 않았다. 이 집 저 집에서 내다버리는 꼬막 껍질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내다버려진 꼬막 껍질들은 며칠 동안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 땅바닥에 제자리를 잡아갔다. 꼬막 껍질은 고삿길을 다지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었다. 집집마다 장독대 바닥에는 몇 겹인지 모르게 꼬막 껍질들이 깔려 있었다. 여자들이 장독대에서 움직일 때면 발이 옮겨 놓일 때마다 꼬막 껍질들이 밟히고 부딪히는 소리가 다그락다그락 맑게 울렸다. 봉숭아가 핀 토담 밑에 화단가에도 흙으로 쌓아 올린 낮은 굴뚝의 뭉피에도 꼬막 껍질은 하얗게 박혀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꼬막 껍질들이 유난히 희게 돋아보이는 고삿길을 호산댁은 힘겹게 걷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굽어진 호산댁의 허리는 쌀자루의 무게에 눌려 반으로 접히다시피 되어 있었다. 큰 며느리가 몸져 누운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해 찾아오는 길이었다. 황조야! 호산댁은 언제나처럼 사립을 들어서며 손자의 이름부터 불렀다. 거친 숨결에 막혀 그 목소리가 굴곡져 떨렸다. 덕순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언니야, 얼른 요거 좀 받아와라. 호산댁은 숨을 몰아쉬며 쌀자루를 받쳐잡았다. 너무 욕심을 부려 쌀을 퍼담았던 모양이었다. 쌀자루를 부다는 덕순이가 휘뚱거렸다. 나도 인자 저승갈날 내일 모레인가 없다. 으따 죽겠다. 호산댁은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할매, 오늘은 뭐 이사 왔는가? 고무신도 제대로 꿰신지 못하고 쫓아나온 광조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며 성급하게 물었다. 아이고 요놈아, 니는 항시 묵는 타령이여. 호산댁은 쥐어박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얼굴에는 더없이 흡족한 웃음이 퍼지고 있었다. 밥을 쪽간석밖에 못 먹은 게 그러지 어째. 광조는 옹골차게 대꾸했다. 웃다 내 새끼 똑똑히로 으시. 호산댁은 손자의 볼기를 토닥거렸다. 할매, 뭘 사왔냐니까 그러네. 이놈아, 추운 게 얼른 방에 들어가서 풀어봐라. 광조는 제 누나가 막 마루에 올려놓고 있는 쌀자루를 향해 뛰어갔다. 거기에는 집에서 삶은 고구마 4댓개와 발 굵은 설탕이 묻은 왕사탕 5개가 들어있었다. 왕사탕은 지난번에 광조놈이 사오라고 신신당부한 것이었다. 큰며느리는 일어나 앉아 머리 쪽을 고치고 있었다. 날도 추운디 어찌 우리 일찍언이 걸음하셨는 게라. 열로 내려 앉으시시오. 큰며느리는 이불을 걷어 아랫목 자리를 권했다. 괜찮어다. 니나 얼른 누워라. 근데 몸은 좀 어떠냐? 많이 낫구만요. 인자 곧 일어나질성 싶구만이라. 그래, 얼른 일어나야지. 없는 살림에 마음고생까지 하고 사는 판에 몸이나 실해야지. 네가 이 집안 기동이고 대들본디 네 병이 그냥 몸살이 아니다. 끌려댕기면서 금 묻고 매타작 당해서 열병 들고 마음고상 몸고상이 한눈에 도진 거이다. 호산댁은 일부러 이 말을 했다. 너의 고생 내 다 안다는 뜻과 시어머니로서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아무리 부부가 무촌이고 한몸이라 한들 굳고 험한 일을 당하면서 살게 되면 말 같지만은 않은 것이었다. 살림살이 편안하고 얼굴 맞대고 웃음 나눌 적에 부부는 무촌이고 한몸인 것이지, 살림살이 팍팍하고 고생으로 울타리친 신세가 되면 부부 사이는 자연히 금이 가고 간격이 생기는 것이었다. 고생을 함께 겪어내고 험한 고비 함께 이겨내며 서로 다독이고 살아간다면 또 모른다. 남자 쪽은 제멋대로 잘못만 저지르며 놀아나고 여자는 그 잘못을 고스란히 떠안고 혼자 마음고생 몸고생 치르다 보면 원망도 미움도 안 생길 수가 없는 일이었다.
여자는 자식을 위해 밥을 굶을 수는 있어도 남편을 위해 밥을 굶기는 어렵고 자식을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남편을 위해 죽기는 어려웠다. 여자는 자식에게는 어머니였지만 여자의 하늘은 남편인 까닭이었다. 자식한테서도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법인데 남편한테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아가, 힘든지 뭐라. 하우대만 컸지 진기라곤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큰며느리가 측은해서 호산댁은 이불깃을 들쳤다. 야, 조금 어지러운 게 놀라는 마요. 어먼, 몸 아픈 사람이 상감 앞이라고 차면 차리겠냐. 호산댁은 큰며느리의 어깨를 부축해서 뉘었다. 어깨뼈가 맞잡히는 것이 가슴을 찡하게 울려왔다. 몹쓸로 못된 지 많이도 은다. 호산댁은 큰아들을 타박했다. 언제라도 큰며느리를 생각하면 그저 가엾고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시집이라고 온 뒤로 햇볕 뜨는 날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자칫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시집살이 아닌 지옥살이를 해온 것이었다. 부처님이야 부부는 3000년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모자라는 소견으로 보면 제비 뽑기 요행수 같은 것이 남녀의 만남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큰며느리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하필 큰아들을 만나 젊은 세월을 그리 아프게만 살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뒤얽힌 실꾸리처럼 풀길 없는 답답한 인생산이 그저 제 팔자요, 제 운수라고 할 밖에 없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한 시상 살다 보면 너그 남편 시상도 올 때가 아니겠냐. 호산댁은 이불을 다독거렸다. 다 틀려먹었어. 군대고 경찰이고 다 핫바지 저고리 간디라. 큰며느리 말을 듣고 호산댁은 불현듯 작은아들을 생각했다. 큰아들 세상이 오면 작은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과는 반대로 작은아들이 쫓기는 신세가 될 밖에 없었다. 큰아들 세상이 오기를 바랄 수도 작은아들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랄 수도 없었다. 빌어먹을 놈들. 아무 쪽으로나 한패가 되든지. 호산댁은 자신의 팔자 기구함을 가슴 삭아내리는 아픔으로 느끼고 있었다. 형제간이 무슨 짓을 못해서 서로를 겨누어 총질을 해대고 있단 말인가. 아무나 하나 딴 일을 하면 간단할 것을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애미의 말을 들을 리 만무했다. 큰아들 총에 작은아들이 죽고 작은아들 총에 큰아들이 죽는 꿈에 놀라 잠이 깨고는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흉악한 꼴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지 생각하다가도 뒤미쳐 떠오르는 두 손자 새끼의 얼굴과 부딪히면 그래도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고는 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작은아들 눈치 보아가며 쌀말이라도 이어나르지 자기 죽고 말면 작은아들이 조카들 돌볼 리가 없었던 것이다. 쌀말이나마 퍼내는 것을 모른 척 해주는 작은아들의 마음이 변하지 말고 자기가 오래 사는 방법밖에 당장은 다른 도리가 없었다. 광조야, 어디 있냐? 할매 갈란다. 호산댁은 아랫방 쪽에 대고 목청을 높였다. 잉 할매, 나 여기 있어. 금방 사인문이 열리고 광조가 얼굴을 내밀었다. 한쪽 볼이 불룩했다. 사탕에다 고구마에 정신이 팔려 찍소리가 없었던 것이다. 아유, 사탕 음니 참 잡숴보시오. 어제 네 혼자 먹었냐? 호산댁이 나무라는 얼굴을 해보였다. 사탕은 애기들이나 먹지 어른이 못 간디. 광조는 배실 웃으며 옆눈질을 쳤다. 저 삼시랑 말하는 것 좀 보세. 호산댁은 행복에 겨운 한박 웃음을 지어냈다. 할매, 다음에 올 때는 모찌떡을 사다 주소. 그것이 묵고 잡아 죽겠는디. 오냐, 네가 애쓰는갑다. 묵고 잡은 것도 많게. 호산댁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니, 할매가 썰하고 고구마하고 사탕을 가져오셨구만요. 덕순이가 제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 죽산댁은 시어머니를 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려,
몸조리나 자려. 나 갈란다. 점심 잡수고 가시제라. 죽산댁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축내 것 없다. 나 핑 갈란께? 나오지 말고 누워있어라. 호산댁은 어느새 방을 나서고 있었다. 그려. 나가 내 부모석 몰라댔기 너희들이 내 속을 어찌할 것이냐? 매미라는 것이 부부지간 다르고 부모 자석지간 다르고 형제지간 다른 법인디. 그저 나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호산댁은 스산스럽고 허한 마음으로 고삿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길바닥에 박힌 꼬막 껍질들이 자신의 가슴에 박힌 수많은 근심만 같았다. 인자 지팽이를 짚어야 될란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고 뒤따라 밀려드는 서글픔에 호산댁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시집오던 날의 향기가 일순 스쳐갔다. 허리가 예사스럽지 않게 뻣뻣하고 무거웠다. 술청에서 술꾼들이 마음 놓고 떠드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사투리에 술기운이 섞인 데다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번복되어 심재모로서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흥겨운 왁자함 속에 자신의 존재는 이미 잊혀지고 있음을 느끼며 심재모는 빙긋이 웃었다. 조금 전 자신이 술집을 들어섰을 때 술청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긴장하거나 쭈뼛거렸던 것이다. 그는 민망한 기분으로 술청을 지나 방으로 안내를 받으며 술집에 의외로 사람이 많음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앉아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싶었다. 차라고는 타볼 수가 없는 정글 전투를 하며 병사들은 어쩌다 생기는 술을 서로가 다투었고 나눠 마신 한 모금의 술에 거짓말처럼 다들 취했다. 그리고 저녁밥도 굶고 밤새도록 싸우다가 새벽녘에 살피 뜬 잠 속에서 몽정을 한 일도 있었다. 이쪽 저쪽에서 번 차례로 사람을 죽여대고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하는 속에서 사람들은 더 술에 끌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생리화된 생활은 계속 이어지게 마련인 것이었다. 심재모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약속 시간 5분 전이었다. 겨우 5분 남짓 지났는데 꽤나 지루하게 느껴졌다. 정직한 사람이지. 대신에 성질이 풀먹인 무명이야. 꺾일망정 휘진 않아. 손승호에 대한 서민영 선생의 말이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을 피해 이런 장소를 택했고 전화를 걸지 않고 편지를 써보내 오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장님, 손님 오셨구만이라. 주인 여자가 격자문을 열어젖히며 투박한 음성으로 말했다. 심재모는 잿더리를 옆으로 밀치며 일어났다. 어서 오십시오, 손 선생님. 심재모는 손을 내밀었다. 손승호가 약간 주춤하는 듯 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심재모는 손승호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손승호는 자신의 손을 맞잡지 않았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한 채 손승호는 그저 손을 잡히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손을 놓으며 심재모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승호가 외투를 벗어 걸고 앉자 심재모는 말했다. 손승호는 대꾸가 없었다. 그는 검정물 들인 무명에 소음을 넣은 한복 차림이었다. 그건 농민들이 흔히 입는 방한을 위주로 한 작업복이었다. 빛바랜 한복과 헬쑥할 정도로 살이 없는 얼굴, 지금까지 그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서 꺾일망정 휘어지지 않는다는 그의 성격을 심재모는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곧 술상이 들어왔다. 이건 일본 놈들이 좋아하던 술 같자는 술입니다. 소주로 바꾸면 어떨까요? 언제까지고 말을 하지 않을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던 손승호가 불쑥 한 말이었다. 그러시죠. 심재모는 얼른 동의하며 웃음 지었다. 술이 소주로 바뀌어 오자 심재모가 먼저 술을 따랐다. 손승호가 따르는 술을 받으며 심재모가 입을 열었다. 저 뵙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지숙 선생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재판 결과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손승호한테서 대뜸 날아온 말이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알아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입니다. 저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손승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 손 선생님, 오해하시거나 불쾌하게 생각진 말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직책상 몇 가지 의문이 있긴 한데 공적 처리를 하긴 어렵고 해서 생각 끝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뿐입니다. 수사는 아니니까 말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하필 저를 택했습니까? 소주잔을 단숨에 비운 손승호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함께 근무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 과거도 고려됐거나 의문시된 거겠죠. 그래요? 저를 일본 헌병 취급하시는군요. 그럼 저도 불쾌해지려 합니다. 심재모는 여전히 웃음 띤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조는 변해 있었다. 손승호는 고개를 젖혀 소주잔을 비웠다. 심재모는 그제야 좀 지나치지 않나 싶었던 손승호의 태도를 이해할 것 같았다. 손승호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글쎄요. 제가 과민한 모양이군요. 손승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짓고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병원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에 알려진 것 외에는 제가 이 선생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지숙과 안창민의 관계를 봐서는 이지숙의 사상면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그것이야말로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예, 제가 이지숙을 의심할래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서민영 선생 때문이죠. 이지숙이 서민영 선생이 운영하시는 야학 선생이 됐는데 사표를 냈으면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지숙이 혹시 사상이 불온해서 서 선생님이 피해 입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진 겁니다. 손승호는 수긍이 된다는 듯한 얼굴로 느리게 고개를 주걱거렸다. 제가 남일에 워낙 무관심해서 아니, 좋습니다. 꼭 그 용건만으로 뵙자고 한 건 아닙니다. 손 선생님하고 한잔 할 겸 겸사겸사였죠. 그건 또 무슨 소리냐는 듯 손승호가 심재모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입에 발린 소리로 들립니까? 서민영 선생께서 김범우 선생과 손 선생을 사귈 만한 사람들이라고 권하십디다. 손승호는 천천히 눈길을 내리깔았다. 요런 오살 육시여서 뼈다구로 잘근잘근 씹어뱉을 놈아! 외상 술도 하루 이틀이지 나는 밑구녕 팔아서 술잔치를 끄냐? 폴자도 살름이 없는 밑구녕이야! 주인 여자의 악다구니 소리가 찌렁찌렁 울려왔다. 마시던 술잔을 입에서 뗀 심재모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젓다. 그런 심재모를 건너다 보고 있는 손승호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욕이 듣기 거북합니까? 아휴, 하고 싶은 말보다도 욕이 더 많으니 저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왜 이곳 사람들은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게 전라도라는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욕 많이 하는 걸 탓하면 욕도 못하면 무슨 수로 사느냐고 맞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뼈 빠지게 농사지어 지주한테 다 뺏기고 배 곪고 헐벗고 사는 억울함과 분함을 욕으로라도 풀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겠죠. 아, 네. 그런데 문둥이라는 욕은 경상도 욕인 줄 알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걸핏하면 문딩이 하는데 어쩐 일입니까?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소록도 때문이겠죠. 소록도는 일정 때부터 나 혼자 집단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 문둥이가 전라도 일대의 욕이 된 것이겠죠. 경기도에도 소작인들이 있지만 여기같이 심한 욕은 없습니다. 글쎄요. 물론 농토 있는 곳에 지주와 소작이는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겠죠. 어떻게 말씀인가요? 글쎄요. 그게 좀... 말하기를 꺼리는 듯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인 손승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이라는데 그 세월이 계속 농경사회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 따라 경제 구조가 다른 점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주된 세금 징수 대상은 쌀 생산이 많은 평야지대일 수밖에 없죠. 강원도나 함경도에 비해 전라도나 경상도가 관의 표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다음이 지역적 경제 구조의 문제인데, 농업 중심의 경제냐 상업 중심의 경제냐에 따라 소작인의 환경이 달라지겠지요. 평양을 중심으로 상업 경제를 형성한 평안도나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같은 데서는 농업은 제2의 치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농업 경제가 중심이 되는 평야시대에서는 치부의 절대 수단이 땅입니다. 필연적으로 인정사정 없는 지주의 착취와 수탈이 행해지고, 지주는 고리 대금업까지 겸하게 됩니다. 평야시대의 소작인들은 옛날부터 관과 지주에게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렇겠군요. 저 전라도에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지주가 있다던데요? 알고 계시군요. 해방이 되고 없앴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착취 지주의 표본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갖기도 어려운 세상에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지주는 배꼽이 간질간질한 기분으로 만경평야 위를 날아다녔겠지만, 문혼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소작인들이 그 비행기를 올려다보며 욕이라도 퍼붓지 않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손승호는 심재모에게 잔을 구원했다. 그의 음성이 약간 격해진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얼굴에는 불그레하게 술기가 감돌았다. 심재모는 잔을 단숨에 비웠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라도 사람들은, 이거 경솔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지 억센 것도 같고 거친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주눅든 것 같고 경계하는 것 같고, 그런 인상입니다. 그렇게 보이던가요? 그렇다면 상당히 정확하게 보신 거군요. 그게 다 대대로 이중적인 착취를 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관찰이죠. 그 사람들 가슴에는 끝없는 회한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는 거지요. 전라도나 경상도 땅은 옛날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한이 깊게 서린 땅입니다. 동학난이 전라도에서 일어나고 경상도로 번져간 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욕으로 화풀이하며 견디고, 육자배기로 신세한탄하며 견디고, 그러다가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어 폭발한 것이었죠. 손 선생님도 욕을 잘하십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까? 숨 안 쉬고 50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리고 서로 술을 권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마운 일입니다. 실은 양조장 사건을 그리 처리한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약속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전라도를 다소나마 이해하는 것은 우리 땅 전체의 민중이 겪고 있는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지들한테 끌려 어쩔 수 없이 남원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전라도 고유의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더군요. 그랬군요. 전라도 사람들 욕만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 맺힌 한을 그런 가락으로 나타내고 풀었지요. 그게 전라도를 깊은 속까지 알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거기에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심사령관님이 끔찍해하는 욕이 여기서는 친숙한 보통 호칭으로도 쓰이는 그런 거리나 간격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군요. 야이 씨발로마, 야 촛 같은 새끼야 같은 욕을 친구 사이에 웃어가며 예사로 하더군요. 그래 조선시대부터 욕의 본향이 순천이라 명이 났었던 거겠죠. 대장님,
대장님은 대장님께 통금이 지내도 암시랑 안채라. 기척도 없이 문을 열어젖힌 주인 여자가 말했다. 심재모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그만 일어나시죠. 아닙니다. 기왕 늦었으니 채워진 잔이나 비우고 일어나도록 하죠. 댁에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심재모를 따라 손승호는 잔을 들었다. 자기 동네를 외지인의 보호를 받으며 가야 한다는 사실이 손승호의 가슴에 야릇한 비애감을 일으키고 있었다. (30일) 읍내를 에워싼 불길. 그날은 눈이라도 퍼부을 것처럼 암회색 구름이 두껍게 덮이고 바람끝이 메웠다. 북쪽으로 금산, 남쪽으로 첨산, 서쪽으로 진광산, 동쪽으로 제석산이 모두 구름 속에 묻혀 있었다.